자, 계속해서 산업보건 다섯 번째 보건관리 대행 업무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 곳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보건관리 대행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보건관리 대행 사업을 왜 추진해야 되느냐? 거기 필요성을 보면은 산업이 발달해짐에 따라서 유해물질을 제조하고 사용하게 되었죠. 과거보다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산업보건은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 또 장비, 다양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죠. 그래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종합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건관리 대행 사업의 업무 내용에는 보건관리, 보건정보관리, 작업환경과 작업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건강상담과 건강증진, 보건교육, 응급처치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산업간호 과정을 한번 알아보죠. 산업장을 대상으로 하죠. 지역사회 간호과정과 마찬가지로 우선 대상 산업체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찾아내어서 간호계획 수립하고 간호행위 시행하고 시행된 간호행위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세스먼트 부분에서는 정보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콜렉션하고 애널리시스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 첫 번째가 어세스먼트 영역에서 보면은 산업적 특성을 먼저 조사를 하죠. 그렇다면은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작업 관련 특성 및 작업 환경 특성을 사정하는 산업적 특성을 데이터를 콜렉션 해야 돼요. 그래서 인구학적 특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근로자 집단의 어떤 연령, 성별 분포, 결혼 상태, 이직률, 이직 상태, 교육 정도, 임금 수준이 들어가고, 작업 관련 특성에서는 근무 부서, 과거의 근무 경력, 결근율, 이직률, 임금 수준, 보호급 착용률, 근무 연한 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작업 환경 특성에서는 주로 순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특성을, 작업 환경의 특성을 데이터를 콜렉션 하려면은, 그러면은 순회 라운딩 하면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환경, 작업 공정, 작업의 특수성, 질환과의 연계성, 현장 구급 약품의 활용 실태를 파악을 합니다. 즉, 산업적 특성에서는 인구학적, 작업 관련, 작업 환경 특성을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근로자의 건강 수준을 이런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건강 수준을 보려면은 결근율, 결근 원인, 질병 발생률, 유병률, 질병 발생 양상, 직업병 발생률, 평균 손실일수, 사고 발생률, 산업재해 통계, 사망률과 사망 원인에 관한 데이터를 이걸 수집을 해야겠죠. 그리고
근로자의 신체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증진 행위, 흡연이나 혹은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운동 상태, 식습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원 및 환경에 대한 정보인데 여기에는 근로자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종류를 보면 인적 자원, 그 다음에 건물 중에서도 이제 의료 자원을 보는 거죠. 자, 인적 자원에서는 산업보건관리자와 요원을 보는데 간호사, 약사, 조산사, 의사, 한의사 등의 분포와 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시설, 의무실과 혹은 사업장과 인접해 있는 의원이나 약국, 한의원, 보건소, 병원을 보는 거죠. 그리고 기구 및 도구, 예를 들면 호흡용 마스크라든가 눈 보호구, 자, 자료에는 산업 간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보건일지라든가 병상일지, 건강진단 결과표, 환자일지 등이 들어가고, 그 다음은 이제 사회 물리적 자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연적인 환경과 또 인위적인 환경, 그래서 대상 산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어떤 지형이라든가 기후, 인위적 환경에는 환기 문제, 환경 위생 상태, 근로자들이 마시는 음료수라든가 안전, 도구 사용 빈도, 산업체 안전도,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작업의 구조, 유해 환경 요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이에요. 재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간호사의 책정 예산 또는 기타 돈, 재원을 들 수가 있죠. 시간 같은 경우, 시간도 자원 및 환경에 대한 정보에 들어가는데 산업간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용 시간이 바로 이 시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간호사의 행정참여 시간이라든가 실무 교육 활동 시간, 여행 시간, 기타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사정 영역에서 네 번째 큰 틀이 근로자와 자원 환경 간의 상호작용인데 근로자 집단과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원과의 관계, 환경 간의 관계를 건강과 관련된 측면으로 분석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실 이용률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세스먼트하는 이제 방법을 보면은 첫 번째가 산업장 시찰이에요. 생산 현장이라든가 사무실, 기숙사, 휴게실, 매점, 소각장, 화장실 여러 곳을 점검을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러면서 작업 공정별로 체크리스트를 해서 취급 물질 처리하고 물리적 유해 요인, 작업 자세,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파악을 합니다. 산업장 보건 관련자를 이제 면담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기존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활용해야 돼요. 출근부라든가 건강기록부, 간호기록, 보건일지, 병가의료에서 환자일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간월간 보고서, 재발생 기록부, 환경조사 기록부를 이용을 하고 또 질문조사법, 간단한 질문지 작성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행위라든가 건강문제의 의견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청회가 있는데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립할 수가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산업간호사가 가장 정확하고 쉽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단이에요. 자, 진단은 ICNP라든가 난다, 오마하, HHCC를 이용해서 진단분류 체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업간호의 기준 및 지침 확인이에요. ILO의 권고, 산업보건관계법규, 우리나라 직장의료보험 및 각 산업체 규정이라든가 또 실무 편람, 또 정책이라든가 업무를 수록한 업무 지침을 확인을 해야겠죠. 세 번째가 산업간호 문제의 이제 우선순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있어요. 문제에 대한 어떤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 그러니까 이 오너가 어떻게 그 문제를 생각하느냐, 인식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인사이트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지, 보건관리자의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리소스를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를 봐야 되고, 문제를 미해결할 경우에 영향력 정도,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신속성을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서 결근 일수가 많으면 우선 작업 환경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보면 첫 번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 설정의 기준과 목표 설정의 방법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겠죠. 산업체 정책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진단 결과 나타난 각종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적을 설정하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준 및 지침을 확인하면 정책과 일관성이 있는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행 가능해야겠죠. 실현 가능성 있는 단어가 갖는 의미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목적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산업체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는지, 동원 가능성과 그 보건 문제 성격이 해결 가능한 것인가에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 가능해야 돼요. 또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자, 목표 설정의 기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서 산업체 정책과 일치하고 실현 가능성 있어야 되고, 관찰 가능성 있어야 되고, 또 해결 가능성 있어야 되고, 자원의 동원 가능성 있어야겠죠?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목표 설정의 방법 보면은 간호 수행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산업 근로자의 상태나 근로 환경의 조건을 말하는데, 어떤 목적의 구성을 무엇, 범위, 누가, 어디서, 언제의 내용이 필요에 따라 그 중 어느 항목을 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간 도수율을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2월까지 70에서 50으로 감소시킨다. 이제 범위 익스텐트도 이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방법 및 수단 선택에서 간호 방법과 간호 수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야 돼요.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효과적.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이며 능률적인 효율적인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목적 달성을 위한 서로 다른 각종 방법과 수단을 찾아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구되는 자원과 이용 가능한 자원을 조정하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과 수단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을 기술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간호 방법에서는 직접 간호 제공, 보건교육 관리가 있어요. 건강검진, 환자관리, 응급 및 비응급 간호, 예방사업 및 추후관리는 직접 간호 제공, 그 다음에 직업병으로 교육하는 모든 교육은 보건교육, 관리는 보건관리실 업무관리, 환경보건관리도 있죠. 그 다음에 간호수단은 뭘까요? 클리닉에서 일반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부서 방문 및 가정방문, 산업보건관리위원회를 통한 모임 및 집단지도, 적절한 기관의 의뢰 및 자원 활용하고 매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수행 계획인데, 누가 언제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서 수행할 것인가를 계획을 하고, 특히 누가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업무 분담, 시간 계획은 산업간호사로서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계획인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평가를 할 것인가, 언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건데, 간호 사업이 수행되고 난 후에 처음 설정했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평가 계획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수립을 해야 되죠. 평가 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는가,
또 신뢰성은 평가하고 있는 기준이 정확한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이제 평가의 범주는 어느 것까지 할 것인가. 사업의 평가 범위 중 어느 범위를 중심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이 수행은 계획된 활동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와 보건요원들의 업무 활동을 어떻게 코디네이션, 조정하고 사업의 진행을 모니터링해서 활동을 슈퍼바이징, 감독하는 일. 자, 조정, 감시, 감독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의사소통을 요원들 사이에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업무 활동의 중복이나 결핍이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딘가 중복이 생기면 어떤 거에는 결핍이 생길 수가 있겠죠. 감시라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감시예요. 그래서 업무의 수행 수준, 수행 절차, 수행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바로 감시. 그래서 감시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관찰, 기록 감사, 검사, 물품 점검, 요원이나 근로자들과의 이제 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감시가 뭔지, 그거를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감시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작업 현장을 방문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간호 평가함이 이제 재계획을 하는데, 평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업 수행 결과를 파악하고 측정해서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죠.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의 양 혹은 가치를 측정해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성취하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의 목적은 사업 수행 결과를 파악하고 측정을 해서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기획 과정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데 있는데, 평가의 범주에는 사업 진행에 대한 평가,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간호과정 직무 항목을 보면 사업장 간호 문제를 사정하고, 사업장 간호 문제를 진단하고, 산업 간호 사업 계획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평가 및 재계획을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는데 종류가 일반 건강진단, 배치정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일반 건강진단은 주기적이면서 상시 근로자 1차, 2차 검사 항목이 있고, 배치정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면서 업무의 배치 전에 하는 거죠. 유해부서에 배치되는 자를 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주기적이면서 유해부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수시는 작업 관련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작업 관련 증상 호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임시건강진단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명령하는 경우에 검진을 하고, 당해 근로자 또는 동일부서 근로자가 검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치 전부터 임시, 수시, 특수는 필수 검사 항목과 선택 검사 항목을 통합해서 1회 실시하거나 필수 검사 항목 검사 후에 선택 검사 항목을 실시를 하죠. 그래서 일반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또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이상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취업 배치 후에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신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직업성 질환, 또 감염병, 일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과 통합해서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 타각 증상, 혈압, 혈당, 요단백, 빈혈, 체중, 시력, 청력, 흉부 방사선, 또 간 기능 검사에서 SGOT, PT, GPT, 총 콜레스테롤을 보죠. 그래서 감마 GTP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높으니까 그 전에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차 검사 항목 중 혈당, 감마, GTP 및 총 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 배치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실시합니다. 자, 실시 시기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의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벤젠 한번 봅시다. 2개월 이내. 그 다음에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3개월 이내, 성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예요. 그 다음에 소음 및 충격 소음도 12개월 이내죠. 자, 이 대상 유해인자, 그러니까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유해인자는 이거는 좀 그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시 대상자를 보면은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 물질, 분진,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작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렇다면 간호사들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될 수가 있죠. 또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도 실시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 기관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에요. 그 다음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보면은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정기적 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실시하죠. 자, 실시 대상을 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서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자로 하죠. 그 다음에 임시건강진단을 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에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 고용노동관서회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건강진단을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반 건강진단은 비사무직은 1년 1회, 사무직은 2년 1회, 건강진단 대상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라고 했어요. 배치 전 건강 진단은 언제 하냐면 업무 배치 전. 대상 업무 배치 예정자가 대상자가 되고, 그리고 특수 건강 진단은 기본 주기 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면서 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작업 전 환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자, 수시 건강 진단을 보면은 작업 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즉 천식이나 피부 질환, 기타 건강장애 증상 호소자죠. 그래서 건강진단 항목을 보면 1차, 2차 검사 항목, 건강관리 구분에서 A1C, C2, 그 다음에 D1, D2, D4까지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A1C, C2, CN이 있어요. D1, D2, DN까지 있죠. 업무 적합성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해요. 추적검사하고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조치를 하죠. 그래서 별도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보상 재활, 또 산업의학 외래를 거쳐서 일반 의료 체계, 일반 질환은 일반 의료 체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직업병 확진을 의뢰하는 거고, B는 산재보험 체계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후 관리가 사업주 책임하에 보건관리자와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건강관리 판정 기준이 있어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에서, 자, A가 나오면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건강한 관리 그 근로자죠. C는 C1과 C2로 나눠요. 그래서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 관찰자라고 해요. C2는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죠. 일반 질병 요 관찰자라고 하고, D1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보여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이고, D2는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그래서 일반 질병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R이라고 나오는 것은 건강진단 1차 검사 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라고 하죠. 그래서 2차 건강진단 대상자예요. 만약에 U가 나온다면은 2차 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해서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는 U로 분류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간 작업 특수 건강관리 구분이 있어요. A는 건강한 근로자. 자, CN이 있어요. 이거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 작업 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 요 관찰자라고 하죠. DN은 질병의 소견을 보여서 야간 작업 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라고 합니다. R은 건강진단 1차 검사 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죠. 2차 건강진단 대상자가 되고요. 자, U 같은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해서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그래서 U로 만약에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에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건강진단 결과표의 사후관리 소견서의 검진 소견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건강검진 결과 판정 기준을 보면, 자, 정상은 A, 정상 A, 1차 검진 결과 건강의 양환자, 정상 B, 경계라고 해서 1차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 개선 등 자가관리 및 예방 조치가 필요한 자죠. 일반 질환 의심, 1차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이고,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을 2차 검진 대상자라고 합니다.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되어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이고, 자, 유질환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가 유질환자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사후 관리 조치 판정,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0이면 필요 없다라는 거, 1은 건강상담, 2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3은 추적 검사. 그래서 C1, D1 또는 CN, DN에 대해서 추적 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 의사가 지정한 검사 항목에 대해서 지정한 시기의 추적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4는 근무 중 치료, 5는 근로시간 단축, 6은 작업 전환, 7은 근로 제한 및 금지, 8은 산재 요양 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확진 의뢰를 안내하는 거죠. 그리고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하는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기타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 작업 중 사의잠을 제공하는 것, 정밀 업무 적합성 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9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C1, C2, CN, D1, D2, DN일 경우에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 업무가 가능하다면 보호구를 착용하면서 근무하거나 추적 검사를 받으면서 근무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거나 근무 시간 단축하면서 또 야간 작업을 이제 제한을 하죠. 만약에 일정 기간 현재 업무가 불가하다. 그럼 병가나 휴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업무를 복귀하는 거죠. 영구적으로 현재 업무가 불가하다. 타 업무로 전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적합 여부를 보면 건강진단 실시 결과 일반 질병 유소견자 D2와 직업병 유소견자 D1으로 판정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 수행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는 일정한 조건, 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 주기의 단축 등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애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 복귀가 가능한 경우가 다죠. 라는 건강장애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애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이 있어요.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해서 병세가 현재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이 이완된 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해야 하고, 질병자의 근로금지 대상은 감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근데 다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는 그렇지 않고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근로에 의해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위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해인자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가 유해인자별 건강장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리적 요인이에요. 이상기온이나 이상기압, 저산소, 진동, 소음, 초음파,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및 작업 형태, 사무 자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요인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자, 고온을 봅시다. 온도가 높을 경우에 1차적 영향과 2차적 영향으로 나눠요. 1차적 영향은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죠. 발한, 근육 이완이 되면서 호흡이 증가가 돼요. 2차적 영향은 혈류량이 증가가 되면서 심혈관 장애가 오고 수분과 염분의 부족으로 전해질 균형 이상이 옵니다. 신장장애, 위장장애, 신경계 장애가 오면서 건강장애는 열쇠약, 땀띠, 열피로, 열경련, 열병이 들어가죠. 저온도 1차적과 2차적으로 나누는데 저온으로 인한 1차적 영향을 보면 피부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근육 긴장이 증가되죠. 2차적으로는 말초, 냉각, 혈압 상승, 피로가 증가합니다. 건강장애로 전신 체온이 내려가죠. 강하, 참호족, 동상이 생깁니다. 작업 환경의 종격 기종. 고압 환경을 먼저 보면 압지통, 부비강통, 기압 외상, 폐 압박. 감압 환경 반대죠. 종격 기종, 기흉, 공기 색전, 동통성 관절장애, 잠함병이 옵니다. 자, 감압, 압력이 고압에 갔다가 감소가 되면서 잠함병이 많이 생기죠. 저압 환경에서는 고공 증상, 고산병, 폐수종. 그래서 고압과 감압과 저압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저산소, 세포가 산소가 부족이 되면 대뇌 피질이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두통, 오심, 부족 상태가 되면 심해지면 갑자기 서든데스,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음, 청력장애 일으키고 심리적으로 놀라서 활력 증상이 항진이 되죠. 작업방해, 청력 저하, 4000Hz가 될 때는 이제 청력 저하가 됩니다. 진동은 전신 진동, 위장장애, 위하수증, 척수 이상, 국소 진동이 이제 레이노 현상이 일어나죠. 초음파, 저주파성 초음파가 두통, 이명, 오심, 또 다발성 신경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고주파성은 특별한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으로 나누는데, 피폭자의 이제 신체 장애가 오면서 급성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만성 장애는 백혈병, 백내장, 수명 단축, 빈혈증이 오고 2세대에 이제 장애가 올 수가 있죠. 기형,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전자 장애가 올 수 있어요. 비전리 방사선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레이저가 있는데 자외선은 피부, 눈의 자극으로 인해서 장애가 오고 가시광선, 조명 부족으로 인해서 장애가 옵니다. 조명 과잉으로 인해서도 장애가 와요. 적외선은 피부장애, 시력장애가 오고 레이저는 다른 비전리방사선과 비슷한 유형의 건강장애가 오고 전자파의 열작용, 눈장애, 중추신경계 장애, 아직 또 알려진 바가 적은 것이 이제 전자파죠. 그래서 일단은 물리적 요인을 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